어떤 장르의 예술이 되든 무조건 좋죠. 뭐 콘서트, 미술관, 혹은 책을 읽는 경험, 영화관, 인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들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예술계의 아이돌 추수입니다. 저는 시각예술가로서 세계 많은 미술관에서 전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매체에 국한되기보다는 영상,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페인팅, 조각 이런 작품들을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매체를 먼저 정하진 않아요. 항상 그 떠오르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과정입니다. 제가 주 무대를 독일로 삼은 이유는 굉장히 예술 철학에 심취했었는데 그때 독일 철학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뭔가 독일에 가면 사람들이 다 철학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환상이 있어서 사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철학 얘기를 제 상상보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냉철한 비판과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딱딱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접근을 많이 해요. 저는 원래 판화와 예술학과를 전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제가 되게 관심 없는 주제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나는 게임을 24시간 동안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내가 연구하고 몰두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계기로 저도 디지털 작업에 훨씬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전형적인 아이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한 가지로 치우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나. 에이미라는 캐릭터를 대중들이 좋아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모습으로 만들되 그가 퇴근을 했을 때 가발을 벗어 던지고 상의 탈의를 하고 자기의 어떤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이고요. 제가 그 작업을 2년 정도 지속하였을 때 2022년도에 인공지능의 붐이 불었어요. 제가 2달, 3달 걸려서 만든 하나의 에이미의 이미지가 있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1초 만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을 가진 에이미들을 저에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과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창조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과연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술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예술계에서도 뜨거운 주제예요. 저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에서 온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예술의 조수가 되는 역할 혹은 협력자?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그런 이미지 위에 드로잉을 네온사인으로 하면서 과거에서 온 빛과 미래에서 온 빛이 만나는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런 저의 표현을 보여준 것이 달리의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가 되고 싶은 꿈과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이 항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몇 년간 작업을 해오면서 내가 하는 작품들이 결국에는 내 자식이다. 이런 강렬한 느낌을 계속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아기처럼 계속해서 돌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생물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작품이 아가몬입니다. 아가몬은 우뭇가살이라는 재료로 몸이 만들어져 있고 그 몸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이끼가 살아서 자라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만들고 또 어디에 데리고 다니고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는 과정, 그런 모든 과정이 내가 무언가를 돌보는 데 쓰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 작품과 저는 정말 깊은 유대관계가 있죠. 전시를 열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에 제 작품이 노출되었을 때는 좋은 반응도 있고 안 좋은 반응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지로 항상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작품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면 제가 그게 창작자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항상.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좋은 반응도 저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관객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정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파격적인 작품을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된 작품이 중요하죠. 저는 그게 제가 작품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딱 봤을 때 좋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좋을 때 그 작품이 진정으로 빛이 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보면 저의 발밑에서 뿌리가 쫙 뻗쳐나가면서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술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그런 곳에서 왔어요. 저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미술관에 갔을 때 너무 어려워서 좀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런 기분에 미술관을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예술이란 내가 이해하고 말고 혹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건 정말 저의 자신을 찾아가는 활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술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주운 물체를 가져다가 그냥 걸어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틀 안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자유롭게 항상 예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이것을 벽에 걸고 모두에게 노출되는 경험은 굉장한 정신적 용기를 수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겪는 감정이나 영감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역사에서, 현대예술계에서 한 획을 긋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리키는 게 정말 참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우리가 생활했던 것에 더하기 시간을 한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 한국의 옷을 입히고 싶은 목은정 디자이너입니다. 제 나이가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속옷까지 모든 색깔을 다 흰색으로 입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3년을 사셨어요. 근데 엄마가 은정아, 엄마는 3년을 이 소복을 입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 귀신 같아, 애들이 귀신이라 놀랜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승길을 밝아진다라는 뜻이 있어서 흰색 옷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흰색이 아니라 빛의 색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백의 민족이 백색 옷을 입은 민족이 아니라 빛을 입은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꿈을 키웠죠. 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진 이런 한복을 입을 거야. 그래서 한복을 굉장히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유난히 백색 옷을 좋아했죠. 한복에 빠진 첫 번째가 원단이었어요. 한복 원단이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고, 이 원단이 굉장히 고운 실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겉에는 청색인데 안에다 핑크를 넣으면 또 투톤의 양색이 나거든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저런 기술을 가지고 현대 의상을 만들면 더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졸업 작품이 한복 로브였어요. 한복 로브는 가운이잖아요. 가운으로도 입고, 우리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홈웨어로도 입고, 되게 이렇게 좀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한복에는 그런 게 없지? 현대의 한복이 살아가게 하자. 전통이 살아있는 현대를 살자. 이게 정말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었어요. 저만의 세상이었는데, 대종상 시상식 때였어요. 우리 이불 원단으로 머메이드 드레스를 이제 만들어서 레드카펫을 걸었어요. 이유는 난 이 한복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해외로 진출하고 싶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이런 한복 원단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흠뻑 빠진 이 한복 소재를 그들도 빠질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어떤 소품, 옷, 의상을 살 때마다 그 하나씩을 다 한복으로 제작을 했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네,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한복이 전통 의상이, 그리고 내 어머니의 옷이, 내 할머니의 옷이,
우리 전통 의상이 버려진다라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럼 내 손에서 뭔가 쓰임이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미니스커트도 만들어보고 크롭 탑을 만들기도 하고 이 원단만 뜯으면 못 만들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 원단들이 그림도 예쁘고요. 짜임도 너무 예쁘고 색도 너무 예쁘고요. 이걸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그 원단을 막 쌓아놓고 살아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뒤늦게 아주 뒤늦게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골프웨어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갈아입기 위해서라도 골프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약간의 스판을 섞어서 뭐 원단 발주도 해보고 그리고 스포츠웨어 그 그래핀텍스라는 게 있어서 그래핀텍스를 받아봤어요. 한복적인 느낌을 내려면 한복에 원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발주를 내보고 그 원단들을 받아갖고 만들어야겠다. 요즘에 또 트렌드가 MZ세대들이 한복 입고 나들이 하고 한복 입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한복이 길고 또 더울 때는 막 너무 덥잖아요. 입고는 쉽지만 날씨가 협조를 안 해요. 여름엔 또 애들의 미니스커트 패턴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도 만들고 또 우리의 여밈 카라를 스포츠 카라로 개발을 하면서 한복 골프웨어를 제작하게 된 거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세히 한복을 들여다보면 현대 생활에 이 한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그 나라 땅이 가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소중하죠. 그리고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 전통의 가치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알면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후대의 미래 유산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는 게 사실 제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은 한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해외는 한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한복이라는 패턴을 개발하고 한복의 신세대를 위한 한복을 만들고 저한테는 타겟이 정확했어요. 아이들이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독특한 문화에 자기가 빠져들고 즐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옷을 보면서 그 예쁜 공간에 자기의 모습이 찰칵 찍혀서 이 공간에서 함께 사진 한 장으로 어디 SNS 사진 한 장이 필요하잖아요. 아, 이 아이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리고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그래서 신한복을 만들고 신한복에 어울리는 MZ세대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그 장소를 만들고 파티를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한복축제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파티, 공식적인 파티라는 게 광화문에 생긴 거죠. 아이들의 어떤 감성을 잘 알아준다면 그리고 그들의 감성을 잘 자극해준다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잘 자극해준다면 그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확산시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딸의 어렸을 때부터 딸이 그림을 그리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크레파스를 사오면 다 갖다 버렸고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미술을 전공한 선배로서 얘를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강공원에 잔디밭에 풀어놓고 여기에서 30개의 색깔을 찾아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5살인가 6살 때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찾아왔어요.
돌 여러 개의 색깔, 풀 여러 개의 색깔, 나무 조각, 흙 30개의 색깔을 그 한 2평 정도의 자리에서 색깔을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교육은 끊임없이 그들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나 그 아이들이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궁금증에 대한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들이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 그러면 우리 그 역사, 시간, 우리 기억들이 만들어낸 사실 그냥 생활의 어떤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들 안에서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입고 즐기고 놀았던,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리키는 게 정말 참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우리가 생활했던 것에 더하기 시간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 실력도 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내 마지막 사업을 하자. 제가 꿈꿔왔던 사업이 있어요. 내 마지막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할 때 입는 옷들은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사업은 수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름 모르는, 또는 해외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모르는 그런 수의를 입혀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태어나신 우리 어머님을 자연으로 곱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꿈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옷을 준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화려한 걸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화려한 거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 화려함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중간 과정을 버텨야 화려해질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진입니다. 모델 데뷔한 지 30년 됐고요. 주변에서는 재미없대요. 그냥 모델계의 교과서라고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싶네요. 네.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시절에는 이제 포스터로 광고를 하는 시절이니까 포스터 중에 패션쇼에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광고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패션쇼가 뭔지. 그래서 그 브랜드 찾아갔죠. 전 지금도 얘기하면 이렇게 닭살이 돋아요. 천상에서 전 천사들이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조명과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어떤 인형 같은 물체가 저한테 막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랑은 더 거리가 너무 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원서를 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게 지금 아카데미 있죠. 모델 학원에 합격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모델의 시작이었어요. 네.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스스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모델 대회 나오고 막 이러면서 2위에 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예뻤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늘어.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계자분이 보시기에 쟤는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방긋방긋 신났어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이유는 그 천사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되게 큰데요. 그 노동의 대가를 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데뷔하고 한 26 정도 됐을 때 좀 심하게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모델 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길을 떠나야겠다. 도망치듯이 간 곳이 대학교였어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자. 거의 연락을 다 끊고 살았죠. 그러다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해야 되나? 박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또 지도자의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처음에 이제 워킹이라는 걸 배우러 오면 하이힐을 신고 몸을 벽에다 붙이고 서서 10분, 20분, 30분을 서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한 1, 2분만 지나면요, 온 몸에서 땀이 나요. 그래서 한 10분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쓰러져요. 네. 그런 과정을 거의 막 2주, 3주 동안 그것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한 발짝 떼는 거를 하는데 그게 슬로우로 걷는 걸 해요. 근데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의 그 높이 때문에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직업이 그 남이 주는 신발을 신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발이 나한테 주어질지 몰라서 신발 위에 발을 얹어놓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배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 그 잘 걷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얼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이게 걷는다는 게 그게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포츠도 가장 기본 동작할 때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정말 재미없고 힘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교육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니고 혼자서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몸에 그냥 그게 익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걸 안 놓치려면 꾸준히 계속 그쵸, 성실해야 되잖아요. 언젠지 모르니까. 일주일 뒤에 너한테 대박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누가 알려주면 열심히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알려줘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 안에는 모델이 예술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첫 번째. 후배들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럼 모델이 예술인이라는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선배들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네요. 네,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분명히 뭔가 행위적인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술을 하지 않는다면 패션쇼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냥 마네킹 세워놓죠. 그냥 아니면 옷걸이에다 옷 걸어놓으면 되죠. 왜 저희가 굳이 걷고 눈빛을 보내고 관객과 대화를 하고 하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이 예술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한층 더 빛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험난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막 해주세요 예술인이에요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단계가 엄청 좀 멀더라고요. 멀리 있지만 그 진전이 한 10년쯤 쌓이면 어딘가에 가 있을까? 아니면 5년 안에 어딘가에 가 있을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지만 꼭 이루자. 뭐 이런 정도의 마음입니다. 네.
그 예술에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이제 모델이라는 이 분야의 예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그냥 무대에서 나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놀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나를 자신감 있게 남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의 과정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맞춰서 배우다 보면 인내심을 기르게 돼요. 티나는 인내심이 아니라 저 내면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그 짜릿함을 통해서 와, 나도 이걸 해냈구나. 무대 위에서 와, 내가 혼자 걸어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냈구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예술적 감각을 저는 길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나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전의식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술을 통해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력, 그러면서 내 인생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예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모델이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라는 직업이 예술인으로서 잘 알려질 수 있는 모델만을 위한, 모델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30주년에 사람들이 넌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술인이라는 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의 무대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 네, 제 꿈입니다. 사실 저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이자 작가인 전희수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저를 표현하고 또 저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한 5살 때였나?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엄마 손등이랑 발등에 제가 네임펜으로 낙서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렸던 게 제 첫 번째 동화책에 나오는 꼬마와 타코인데 그때 엄마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신감도 줬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림도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살게 되면서 하루에도 수백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글과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일기를 쓰고 글을 쓰고 거기서 떠오르는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림과 글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시장은 제가 매년마다 쓰는 그림 에세이에 담겨있는 그림들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다른 그림들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작품이에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 대우를 받고 버스에서 경찰들이 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흑인을 잡아가서 죄를 묻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 들리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려본 그림이에요. 엄마 개는 각기 다른 색깔의 아기 개들을 낳아도 그 색깔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주고 똑같은 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월드비전과 전시를 생각하게 된 거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만한 자금이 없어서 제 그림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림을 보고 글을 읽고 가시면서 되게 많이 사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동화책 걸어간 늑대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첫 번째 걸어간 늑대들 동화책은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같은 자세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신문도 보고 또 책도 읽고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도 떠는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세 바뀌어버린 게 너무 심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가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서 살짝 슬프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어간 늑대들 동화책은 새 부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너무 자기 말만 해서 입은 도드라지고 남의 말은 듣지 않아서 귀가 바늘구멍처럼 작아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메시지들을 더 알리려고 두 번째 동화책을 썼었어요. 최근에 치매에 대한 동화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양과 늑대를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부모 중에 치매가 오면 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극복하고 그 안에 또 행복이 존재함을 동화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제가 뭘 원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일들 도전할 때마다 엄마 제가 항상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는 항상 혼자 힘으로 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라기보다는 함께 있는 가족의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라서 뭔가를 해주거나 제가 오빠라서 뭔가를 해야 되거나 라는 게 없으니까 제 동생 우태가 드로잉을 하고 거기에 제가 채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글을 쓰고 우태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생이라기보다는 동반자로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계속 보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때도 있는 것처럼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의지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뭔가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든 용서하며 가족이니까 서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니까요. 그래서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옆집에 이웃집에 놀러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놀자고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서로를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분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 엄청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해진 거는 우리가 함께 뭉쳐있기 때문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도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까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글과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작품은 누구에게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렸냐가 아니라 몇 살이 그렸냐가 아니라 그 작품 자체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그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을 보는 이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고 싶고 그래서 크게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좀 더 큰 작가가 되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하기 위해서.